반갑습니다. 해리교육 문상현 시장입니다. 올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뭐니 해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얘기가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죠. 다보스 경제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언급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이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공지능 얘기가 잠시 주춤했다가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 사용자가 수억 명이 된 것이 20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역사적인 바둑 대결을 펼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었던 2016년 3월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2016년 6월 달에 제가 해빅9에서 학부모 교육 포럼을 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안전한가?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포럼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일자리 지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AI와 로봇으로 대체하기 힘든 직업과 대체될 확률이 아주 높은 직업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우리 학생들이 딴 거 몰라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까운 코딩 학원이라도 좀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챗GPT 같은 인공지능만 있으면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사람도 10초 만에 게임을 하나 뚝딱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작곡 근처에도 못 가본 60대 할머니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힘들다고 했었던 많은 직업들이 사실은 아주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9년 전에 저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많이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저조차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할 거라고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으로 창의성을 많이 꼽는데요. 대표적인 창의적인 직업으로 예술가들이 있죠. 화가나 작곡가 같은 이런 창의적인 직업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창의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코딩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잘하기까지 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기술이 더 정교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로봇이 집도 짓고 춤도 추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동차 운전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전통적으로 사람이 해오던 온갖 육체 노동 일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같은 이런 직업들이 직업시장에서 최고의 몸값을 받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가장 빨리 정리해고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6,000명을 정리해고한 뒤에 불과 2달도 안 돼서 9,000명을 추가로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만 15,000명 이상이 해고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AI 쪽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런 우수한 인력도 예전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해고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텔에서도 올해 안에 24,000명 감안한다고 발표했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또 아마존, 구글 같은 이런 주요 IT 대기업들도 수만 명의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는 교육 문제도 인공지능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러자면 먼저 최근 입시 정책과 교육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세세한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입시 제도가 바뀌는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내신 수능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수하고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대학 교육 시스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듣기에는 참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시범 운영 기간을 몇 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정말 혼란이 많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건 잘 아시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사 수를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다 깔아줘야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수업 선택권이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숫자는 더 늘리지를 못하니까 결국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2가지, 3가지 과목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업 준비 부담이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라는 원칙을 포함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것을 최성보라고 부릅니다. 어떤 학생이 과목 성적이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 되면 F학점이 되어서 낙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최성보 때문에 낙제 없이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 꼭 통과되도록 해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보면 영포자, 수포자 학생 정말 많거든요.
2차 방정식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해 주려면 매일같이 중학교 수준의 특별 과외를 시켜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러니까 그런 보충 수업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기는 힘들 겁니다. 자, 두 번째, 고교 학점제는 학생 입장에서도 선택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진로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명확한 진로 계획이 있어야 2학년부터 적절한 선택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에 진로 계획을 완벽하게 정해놓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사 진로 계획이 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는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지역에 따라서 또 학교 유형에 따라서 편성된 과목 수가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보면 학교별 교과 편제표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자사고에는 평균 100개가 넘는 과목이 개설된 반면 일반고는 평균 75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과목 선택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선생님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과목 개설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 학교 선생님만으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와 연합 수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극복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학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도 했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완벽한 교육 기회 평등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고교 학점제가 올해 전면 시행되었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공통 과목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골라 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기본 과목 위주로만 운영하는 학교와 융합 선택 과목까지 풍부하게 개설할 수 있는 학교는 학생들의 진학 실적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건 2년 뒤에 입시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자, 세 번째, 고교 학점제가 현재 대입제도와도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원래 고교 학점제를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고등학교 유형을 단순화하고 학교 간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내신을 절대평가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진로 계획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이것을 다 엎어버렸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를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내신도 상대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두기로 하니까 고교 학점제 이름은 있지만 원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양한 과목 선택을 보장받으려면 대도시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내신 성적을 잘 받자면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로 가야 유리해지는 겁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중에는 전교생 숫자가 200명이 채 안 되는 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40%나 됩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 또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연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목과는 상관없이 대학에서 1, 2년 공부한 후에 전공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 무전공 선발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빨리 진로와 적성을 맞게 과목을 선택하라고 고교 학점제를 만들어 놓고는 정작 대학에서는 1, 2년 다양한 과목을 공부를 해보고 천천히 전공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고교 학점제와 대학 교육이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진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교육부도 지난 7월 달에 고교 학점제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준비할 개선안에는 내신 체제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확충 문제라든지 지역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것처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8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능을 개편했다는 말은 기존 수능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이걸 해결하려고 개편안을 만든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택 과목을 없앴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과 침공이다, 사탐론이다, 문송합니다 이런 말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런 게 수능 선택 과목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전부 불공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능 탐구 영역으로 보자면 전통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사회 탐구를 선택하고 이과 학생들은 과학 탐구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대학도 과목 제한을 두지 않고 교차 지원을 허용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문과 학생도 과탐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과 학생도 사탐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탐 선택 과목, 예를 들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같은 이런 과목에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난이도 부담도 크고 또 점수 잘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이과 학생들이 과탐보다는 사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탐이 응시자가 훨씬 더 많고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좀 낮으니까 고득점을 받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사탐으로 몰려가게 된 겁니다. 이걸 사탐런이라고 합니다. 작년 수능에서 사탐만 응시한 학생은 51%, 과탐만 응시한 학생이 37%, 그리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응시한 학생이 10.3%였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가 지금의 수능입니다. 자, 수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학 과목의 원점수 만점은 100점입니다. 총 30문항을 풀어야 되는데요. 공통수학이 22개 문항 74점이고 선택 과목이 8개 문항에 26점, 그래서 합이 100점입니다. 자, 선택 과목에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기하가 있습니다. 문과학생이라면 당연히 확통을 선택하겠고 이과학생이라면 미적분을 주로 선택하겠죠. 그런데 문과학생이 확통을 선택해서 100점을 받는 것과 이과학생이 미적을 선택해서 100점을 받았을 경우에 원점수로는 100점으로 동일하지만 표준점수로 환산하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의 수학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이 137점으로 무려 11점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원점수는 둘 다 만점인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표준점수로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니까 수학 등급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90% 이상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소위 이과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과 학생이 고득점을 받기에 유리한 구조였던 거고 문과 학생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탐 과목은 원래 만점이 50점인데요. 작년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를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표준점수로 77점을 받았고 정치와 법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표준점수로 66점이 나왔습니다. 과탐에서도 화학 2를 선택해서 만점을 받으면 73점이 나오고 화학 1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으면 65점이 나왔습니다. 자, 문이과를 떠나서 탐구 영역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점수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문과 침공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과 학생이 이과 계열이 아니라 문과 계열 학과에 지원하게 되면 대입에서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합 수능이 도입된 이후에 이과 학생도 문과로 자유롭게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 공부해서 높은 수능 점수를 만든 다음에 정작 대학은 인문 계열이나 상경 계열로 진학하는 겁니다. 이것을 문과 침공이라고 하고 좀 심하게는 양민 학살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문과 학생들 자리를 다 뺏어버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이과에서 넘어온 최상위권 학생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고 또 과목 선택의 폭도 좁고 그래서 경쟁에서는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송합니다 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과 학생들 억울하면 너희들도 미적분 공부해라, 물리화학 공부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들어보셨죠? 수학으로 치면 29번과 30번 같은 문제가 수험생들 공부에 떨게 만드는 그런 킬러 문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킬러 문항을 집어넣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실력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한 두세 개 정도만 넣어도 진짜 잘하는 놈과 적당히 잘하는 놈이 확실히 구분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차피 이런 킬러 문항은 풀 생각도 안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당락이 좌우되는 문제라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런 킬러 문항이 공교육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학교 수업만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킬러 문항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교육 의존도가 심해지겠죠? 그렇다고 킬러 문항을 없애면 물수능이 되니까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또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수능의 변별력이 사라지면 수능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총체적인 불공정 문제를 없애겠다고 나온 게 2028 수능 개편안입니다. 한마디로 불공정한 수능을 공정한 수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정한 수능을 만드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선택 과목 없이 모두 똑같은 수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과든 이과든 유불리 문제가 확실히 없어지겠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치르는 2028 수능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두 공통 과목으로만 구성된 것이 이번 수능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모두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되니까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는 당연히 사라지겠죠?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이 공정한 시험을 치르게 하자면 너무 어렵게 출제하면 안 되겠죠? 문과 학생도 응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수학에서는 미적분 2와 기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수, 그리고 미적분 1, 그리고 확통까지가 수능 범위입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만, 그리고 사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가 출제 범위입니다. 1, 2학년 때 학교 수업만 충실히 하면
수능 대비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의 과목도 정해졌고 시험 범위도 정해졌으니까 고민할 거 없이 공부를 하면 되겠죠? 정리하자면 현재 수능은 선택 과목 중심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불공정한 수능이었다면 2028 수능은 모두 똑같은 과목을 응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수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능 개편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특목고나 자사고가 누려왔던 과목 선택 우위가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 특목고나 자사고는 일반고보다도 과목 개설 폭이 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고에는 물리2나 화학2, 생명과학2 같은 이런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목고 자사고는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심화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탐2 과목을 응시를 하면 표준 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일반고에서는 과목 자체가 개설이 안 되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선택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는 이런 심화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진도 풍부하고 또 선택 과목을 위해서 주당 수업 시간을 늘리거나 또 방과후 수업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 개편으로 표준 점수에 유리한 선택 과목이 다 빠지고 공통 과목으로만 바뀌면서 이제는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좀 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안 가도 일반고에서 충분히 수능 준비가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특목고 자사고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정시에서도 학생부 반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는 거의 수능 성적으로만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는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 같은 학생부 요소가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통과목 위주의 수능을 치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수능의 난이도가 이전보다는 좀 쉬워지겠죠? 그러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상위권에서는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에서도 수능 성적 이외의 다른 평가 자료를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렇다고 대학별로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부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과목을 응시하는 수능이기 때문에 기초 개념을 탄탄히 하고 공통 과목에서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발빠른 부모님들은 중학교 때부터 수능 공통 과목을 선행시키고 있으시죠? 중3까지는 수능 준비를 끝내고 고등학교 가서는 내신만 집중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대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과 연결되는 내용이면서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중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이 공통과목 중심으로 바뀌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배우는 내용이 수능 범위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것은 어차피 수능 범위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능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준비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자퇴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수능 준비에 전념하려고 자퇴하는 학생도 늘어날 수 있고 또 남아있는 학생들도 수업 참여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시에서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야 자퇴하는 학생도 좀 줄이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에 붙잡아두면서 학교 공부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올해 고교 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내신 평가 체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변화는 2년 뒤에 체감하게 될 것이라서 약간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신은 당장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 내신 9등급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어떤 과목의 수강자가 100명일 경우에 1등급을 받는 학생은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동점자 처리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황당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자, 1등급은 상위 4%까지 잘라서 주는데 경계선 부분에 동점자가 많이 몰리면 중간 석차로 계산해서 등급을 다시 정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전교생 100명인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받은 학생이 10명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점을 받았으니까 석차는 당연히 1등이겠죠? 자, 그러니까 공동 1등을 받은 학생이 10명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중간 석차로 다시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본인의 석차에다가 동석차를 받은 학생의 수, 거기에다 1을 빼고 이걸 2로 나눈 거를 더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면 5.5가 나오고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5.5%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석차 백분율로는 5.5%가 되고 그러면 4%를 넘어가는 거니까 2등급이 되어버립니다. 100점을 받은 1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2등급으로 기록된다는 거죠. 황당하죠?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우면 상위권 학생 부모님들이 학교에 항의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은 죽어나는 거죠. 자,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공립, 사립 다 포함해서 238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통틀어서 전교생이 300명이 안 되는 미니 학교가 약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학년의 학생이 200명이 안 되는 그런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40%나 됩니다. 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이런 미니 고등학교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작은 학교에서는 내신 9등급제를 적용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9개 등급으로 학생을 골고루 나누려면 수강자 수가 최소 14명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고교 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 수강자가 14명이 안 되는 과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등급 산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9등급을 5등급으로 축소하게 된 겁니다. 고교 학점제에서는 각 과목당 수강자 수가 최소 6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과목의 수강 인원이 5명 이하가 되면 석자 등급을 아예 표기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거죠. 전교생이 100명일 경우에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을 받는 학생이 10명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등급이 바뀌는 그런 억울한 문제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등급제로 바꾼 또 다른 이유는 고교 학점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학생이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학생들마다 이수하는 과목이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내신 등급을 9단계로 세분화해 놓으면 과목 선택이 아무래도 자유롭진 못하겠죠?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수강자 수가 적으면 내신이 안 나올까봐 선뜻 선택하기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9등급을 5등급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등급 경쟁은 완화하고 또 전반적인 학업 역량이나 학업 성취도 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런 5등급제도 없이 모든 내신을 절대평가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의 기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 간 성적 차이를 변별할 수 없게 되니까 대학에서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평가 제도인 학업 성취도와 또 상대평가 제도인 5등급제를 학생부에 함께 기록하게 한 겁니다. 학생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보면 성취도는 알파벳 A, B, C, D, E로 표시가 되는데 보통 교과는 여기에다가 석차 등급도 함께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학생부를 신뢰할 수 있게끔 약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학생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빛고등학교의 양관식 학생과 달빛고등학교의 오애순 학생은 1학년 1학기 영어 과목에서 둘 다 93점을 받았습니다. 90점을 넘었으니까 성취도는 다 A이겠죠? 그리고 이 두 학교의 수강자 수도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두 학교의 영어 과목 평균 점수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해빛고는 평균 82점, 달빛고는 평균 92점입니다. 관식이는 석차로 상위 10% 안에 들어서 1등급을 받았지만 애순이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두 학생 중에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숫자상으로는 관식이가 1등급이지만 그렇다고 관식이가 애순이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과목의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니까 해빛고는 점수 분포가 고르게 퍼져 있는데 달빛고는 전교생 대부분이 80점 이상에 몰려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가능성은 달빛고가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달빛고의 영어 시험 문제가 유난히 쉽게 출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달빛고가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여 있는 자사고라고 한다면 자사고에서 2등급을 받는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원래 내신이라는 것은 개별 학교 단위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과목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준이나 시험의 난이도 같은 이런 외부 조건을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학교 간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입시에서 표준 편차라는 것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에서 학생들의 점수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인데요. 내신 산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표준 편차가 있으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이라도 학생이 받은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할 수가 있고 그러면 대략적으로나마 두 학생의 우열을 쉽게 가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고는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좀 큰 편이고 또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성적이 우수하고 균등한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표준 편차가 좀 달라집니다. 시험이 쉬우면 학생들 성적이 비슷하게 잘 나오니까 표준 편차가 좀 작게 나오고 또 시험이 어려우면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실력이 벌어지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좀 크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의 예로 돌아와서 관식이 학교의 표준 편차는 5점이기 때문에 관식의 표준 점수를 계산하면 2.19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순이 학교의 표준 편차는 2점입니다. 그래서 애순이의 표준 점수는 0.47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식이가 애순이보다 표준 점수가 더 높으니까 대학은 고민할 거 없이 관식이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표준 점수로 바꿨다고 해도 두 학생을 완전히 객관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입시는 오로지 점수로 수치화되는 그런 결과값만 가지고 학생 성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신 성적 산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이 표준 편차를 올해부터는 성적표에 표기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거는 내신 체제 개편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편차가 없으면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미세한 성적 차이를 만들어야 학생들 줄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죠? 그러면 이런 변화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이런 수시 전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내신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뽑던 그런 전형들은 이제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대학은 면접을 강화할 것이고 또 어떤 대학은 자체 시험을 보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대학은 학생부 안에 있는 정성적 요소들도 보려고 할 겁니다. 학생부 안에 있는 과목별 세특 내용도 들여다보고 또 활동 기록도 보면서 뭐라도 변별 장치를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기록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하고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몇 배로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대학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도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내신 경쟁 틀 자체가 바뀌면서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2등급만 되어도 상위권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죠. 그런데 5등급 하에서의 2등급은 최상위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성적이 되는 겁니다. 비율로 단순 계산을 해도 1등급이 안 되면 사실상 수도권의 괜찮은 대학에 진학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을 못 받으면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 가기는 힘드니까 차라리 자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자퇴하고 다음 해 4월 달에 검정고시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2년간 수능 준비에 매진하겠다라는 것이 요즘 중상위권 학생들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즉 자퇴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2011년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고등학교 자퇴하는 학생이 1년에 2만 5천 명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퇴율 2%가 아직 5등급제가 적용되기 전의 숫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5등급제로 환산된 성적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데요. 성적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면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또 표준 편차가 없어지고 하는 이런 거 말고도 학생부 기재 항목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생부 기재 항목에서 큰 변화가 지금까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19년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건이었죠. 이때부터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거나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는 항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 기재 못하고요. 영재교육 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소논문, 개인 봉사 활동, 수상 경력, 자격증, 독서 활동 같은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대회 수상 실적이라든지 모의고사 성적, 특허 출원, 출판 경력, 심지어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도 다 빠졌습니다. 이거저거 기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학생들은 입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온갖 편법으로 자랑거리들을 넣어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금지되는 항목들이 계속 추가됐습니다. 소논문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니까 연구보고서, 탐구보고서 이런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기재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다 차단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거저거 다 빼고 남은 것이 수업과 관련되는 내용, 즉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걸 짧게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정도만 겨우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창체활동이라고 있죠. 거기에 동아리 활동만 하더라도 자율동아리는 안 되고 상설동아리 활동만 기록할 수 있는데 이거도 1년에 500자까지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뭘 자랑하고 싶어도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교과 세특은 과목당 500자를 쓸 수 있으니까 여러 과목을 다 합치면 그래도 자랑할 거리를 꽤 넣을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변화는 지금까지 꽤 많은 학교에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을 학생에게 먼저 작성하게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것도 철저히 금지됩니다. 어떠한 내용을 꼭 넣어주세요 라고 선생님에게 청탁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 가보면 학교 행사나 대회 같은 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신 과목 중심의 활동이나 또 심화 과제, 탐구 같은 이런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학생부 기재 항목의 모든 포커스는 이제 수업 안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겁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 탐구 과정, 태도의 변화, 수업 안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나 이런 정보가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같은 과목의 수업이라도 선생님이 얼마나 알찬 커리큘럼을 만드냐, 또 얼마나 기록할 내용이 많은 수업을 준비하냐 하는 소위 선생님의 수업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수업 방식부터 바꿔야 되겠죠?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학생들끼리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식의 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뭔가 특별한 내용을 기록해 주려면 개별 프로젝트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였습니다. 발표하기, 보고서 쓰기 같은 이런 수행평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하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과제로 줬었거든요. 근데 이런 수행평가 비중이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되기 때문에 마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학원에서 그리고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부모나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수행평가 결과에서도 차이가 생기겠죠? 공정하지 않겠죠? 학부모 입장에서도 수행평가 때문에 사교육에 자꾸 의존하게 되니까 사교육 부담도 늘어나겠죠? 수행평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교육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얼마 전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교육부에서는 수행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모든 수행평가는 반드시 수업 안에서만 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부모 찬스, 학원 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 방식이 바뀌면서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수업 관련 내용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그래서 교과 선생님들은 알찬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수업 방식도 바꿔야 하고 또 예전보다 수업 기획력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개별 특징이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요긴한 소재가 수행평가인데 앞으로는 모든 수행평가를 교실에서만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교사가 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의 세부 능력과 특이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기록해주는 정성평가가 대입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들의 세특 기록의 퀄리티가 입시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고교학점들 때문에 수업 준비 부담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한 사람당 500자씩 써주려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글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복붙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써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선생님들 사이는 우리가 무슨 소설가냐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 바로 챗GPT 같은 인공지능입니다. 선생님들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교육당국의 지원은 눈꼽만큼도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자구책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때마침 인공지능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혁명적인 수준으로 줄여주게 되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 사이에는 챗GPT를 한 번도 안 써본 선생님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선생님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절대 다수의 선생님이 인공지능으로 세특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도교육청에서도 아예 선생님 전용 챗GPT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기사에서는 70%의 선생님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세특을 작성하는 선생님이라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도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AI 세특 프로그램을 몇 가지 써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하고 원하는 양식이나 분량이나 글의 방향을 간단히 설정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500자 세특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같은 키워드를 넣었는데 항상 다른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100명 세특 만드는 걸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이 고민이 빠지겠죠? 내신 성적은 5등급제로 바뀌니까 학생들 변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교과 관련 세특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전부 AI로 돌려서 작성한 겁니다. 학생부를 신뢰하기 힘들어지겠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대학교 지원할 때 자소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입 자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 스스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부모님 도와주고 학원이 도와주고 입시 컨설턴트가 대신 써주고 첨삭해주고 온갖 스펙을 끌어와서 부풀리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자소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소서에 쓴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또 입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은 자소서와 그렇지 않은 자소서의 품질 격차가 워낙 커지니까 공정성을 해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종에서 자소서를 폐지하고 학생부 중심으로만 보는 걸로 바뀐 겁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부 작성할 때 너도 나도 AI를 쓴다라고 판단을 하면 대학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직접 평가하려고 할 겁니다. 대학별 고사를 다시 부활시키기에는 교육부의 눈치를 좀 봐야 하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면접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전형에서 2가지, 3가지 평가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입시가 일반화될 겁니다. 현재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있죠?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수시 전형인데요. 다른 전형들도 이런 식의 종합평가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특히 상위권 명문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먼저 선방을 날린 것이 바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 모두 대학 공부에 필요한 실제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심층 역량평가라고 했는데요. 면접 방식은 창의적 문제 해결, 융합적 과제 수행, 분석적 주제 토론 이런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정시에서는 지금까지 수능 성적으로 1단계 2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수능 성적 80%에다가 내신 성적 20%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해 왔거든요. 당연히 면접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8 대입부터는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교과 역량평가를 40%나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집 단위별로 권장 이수 과목까지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학 진로 선택에서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대가 말하는 심층 역량평가라는 게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서 다들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 공개되고 나면 학원가에서는 서울대 심층 역량평가 대비반이 금방 생겨날 겁니다. 지금까지 고교 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그리고 한계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내신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상위권 대학들로 하여금 학생 선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서울대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딱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인공지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교과서 획득 작성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지만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문제 출제입니다. 자, 영어 과목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EBS 수능 문제집을 모든 학교에서 부교재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변형 문제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주제 찾기 문제를 빈칸 추론 문제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지문의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고 패러프레이징도 할 수 있고 글자 수나 지문의 길이까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가져다가 지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EBS 문제집 지문을 인공지능 돌려서 변형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글이나 기사나 칼럼 같은 걸 가져와서 이거를 수능형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으로 만든 겁니다. 교과서나 문제집 달달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수능이든 내신이든 똑같은 문항을 2번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국어든 영어든 수능형 문제를 잘 풀려면 문해력이 필수거든요.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독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독해 실력은 어떻게 키우냐? 자, 오늘은 교육 전문가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해력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독해력은 여러 가지 세부 능력들이 다 합쳐진 개념입니다. 먼저 구조적 문해력이라고 해서 discourse read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장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글의 뼈대를 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 글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잡아내는 능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을 읽고 나면 이걸 한 줄 주장으로 요약을 하고 또 그 주장에 대한 근거, 또 그 근거에 대한 반론, 그리고 재반박 이런 것들을 메모하는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 자료 해석 능력, 어려운 말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도표나 그래프나 도식 같은 것을 보고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수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그 도표 속에 담긴 함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휘와 배경 지식입니다. 국어든 영어든 단어를 많이 알고 배경 지식도 풍부하면
글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또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더 많겠죠? 그래서 기본 실력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를 더 잘 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변형 문제 만들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어휘를 바꾸는 건데요. 그래서 단어 공부할 때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 추론력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포함됩니다. 어떤 글이 말하는 인과관계나 조건이나 전제를 찾아서 맞는 말과 그럴싸한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잡한 내용을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독해를 잘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키울 거냐 하겠죠? 부모님이 가정에서 훈련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교육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거 대신 해달라고 사교육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요. 이때 키워놓은 독해력과 문해력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버티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중학교 내신이 걱정이 되니까 불안해하시면서 내신 전문 학원, 문제풀이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구명조끼를 사줄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영을 배우다 보면 물이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하면서 고통이 따르죠? 그런데 힘들지만 수영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고 나면 계곡물을 만나든 바닷물을 만나든 물의 흐름도 알고 또 물속에서 팔다리 쓰는 법, 호흡하는 법을 아니까 어디서든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수영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꾸만 구명조끼를 사주려고 합니다. 이해는 가죠? 구명조끼는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구명조끼를 입혀주면 당장 물에 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살이 바뀌거나 구명조끼가 찢어지거나 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줄 것인가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 것인가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죠. 최근에 이런저런 교육 환경의 변화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자녀 교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수행평가를 교실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엄마가 도와주고 학원쌤이 도와주고 구글 번역기 돌리고 챗GPT 쓰고 하면서 수행평가를 해왔던 학생들한테는 완전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교실에서 수행평가할 때 스마트폰을 쓰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이제 진짜 실력이 있는 학생과 실력이 있는 척 했던 학생들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할 겁니다. 영어 과목을 예를 들면 보통 수행평가는 말하기, 쓰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친구들끼리 역할극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영어 일기를 쓰거나 하는 식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그런 지필시험은 듣기, 읽기 위주였지만 이제는 말하기, 쓰기까지 잘 해야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신에서 지필평가가 대략 60%, 또 수행평가는 대략 40%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제풀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대폭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교과서 혜택도 AI가 대신 써주게 되면서 학생부를 신뢰하지 않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검증을 강화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면접을 통한 검증이 가장 유력하고 서울대는 심층 역량평가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심층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지금까지 단편적인 면접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대학에서 공부할 학업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드는 면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냐? 고민할 것도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말 잘하는 아이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싸움을 잘하려면 말싸움 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최고고 발표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발표를 많이 시키면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영어로 말하지 않는 아이가 갑자기 원어민 만나면 말을 잘합니까? 문법 공부, 독해 공부는 중학교 2학년부터 특강 한두 바퀴 돌리면서 준비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훈련은 사춘기 지나기 전에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력,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은 점점 주변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부끄러워서 실수할까봐, 틀릴까봐,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점점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토론식 공부는 멋 모를 때, 겁도 없을 때 초등학교에서 습관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뇌과학에서는 인지부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지적 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것은 거의 본능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면 인지부하가 커지니까 부담을 느끼거든요. 반면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 보는 거는 인지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쇼츠를 볼 것이냐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쇼츠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청소년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본능적으로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운 공부도 좀 하면서 복잡한 사고를 하게 하려면 약간의 강제성이 적절히 필요한 것이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공부를 잘 도와주는 시대가 되어도 학원 같은 사교육의 역할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학원을 고를 때도 이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힘들다고 과제 부담을 줄여주는 학원보다는 힘들어도 꾸역꾸역 시키면서 뇌에 부담을 주는 학원이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과제도 1시간이 채 안 돼서 다 끝낸다? 그러면 자극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성장도 없겠죠? 힘들고 귀찮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심층 역량평가를 잘 치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으시다면 좋은 대학에 걸맞는 지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헤빗9에서는 중학생이 되면 한 발 앞선 입시체험이라고 해서 자소서도 한번 써보고 면접관들 앞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모의 면접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꼭 한 번은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특목고나 자사고에 관심이 있으면 전원 합격 프로젝트라고 해서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6개월간 고강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을 제가 10년 이상 지도해오고 있는데요. 불과 6개월 기간인데도 시작할 때 모습과 끝날 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특목고 자사고에 굳이 보낼 생각은 없는데 우리 아이가 자신의 학업 역량을 좀 자랑하는 법도 배우고 또 면접 훈련도 하면서 자신감을 좀 갖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시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 조합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진로 계획을 잘 짜야겠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대학 전공별로 고등학교에서 어떤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것이 좋은지 잘 나와 있고요. 특히 서울대처럼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지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 중에 무슨 탐구 이런 이름이 들어간 게 몇 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개는 꼭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목은 진로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소논문 같은 거를 이제는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융합 선택에 있는 이런 과목들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차피 수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세특의 관련 탐구 내용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으니까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학들은 학생들 면접을 할 때 이 학생이 지원한 전공의 권장 과목을 잘 이수했는가, 그리고 과목 선택의 일관성이 보이는가, 그리고 진로와 연계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선택 과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직업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면서 앞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예전 같으면 10년 뒤에 유망할 직업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워낙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0년은커녕 5년 뒤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이나 정신 노동을 하는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섣부른 예측보다는 어떤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대학에서 요즘에 무전공제다, 자유전공제다 하면서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제도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최근 트렌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이것을 키우자면 뭘 하면 되냐? 전 세계의 유명한 연구기관들 그리고 글로벌 리더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 협업과 소통 능력,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공통적으로 꼽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협업과 소통 능력은 앞으로 학교에서 하는 참여형 수업에서 계속 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은 부모님 세대는 적응이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의 Z세대 아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헤빗9 초등부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도 직접 작성해보고 하면서 이것저것 시켜봤는데요. 어른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얘네들은 디지털 DNA가 그냥 몸에 장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MIT 미디어랩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라이팅 같은 과제를 수행할 때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집단과 또 인공지능을 쓰지 않고 머리로만 했을 때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뇌의 활성도라든지 아니면 인지행동 성과 면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써서 작업하는 사람의 결과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잘 기억 못하게 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자꾸 쓰면서 암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하고도 비슷하죠?
인공지능에게 더 의존하게 될수록 인간 고유의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그러면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인공지능을 전적으로 의존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인간 고유의 사고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가장 덜 쓰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